혹시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찍는 건데 네. 우리 박범계 장관이 과거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생경하게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생생하게요? 생경하게? 생경하게. 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지만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다. 당론이 정해지면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국무위원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 당심을 따라갖고 누구 한 명을 문재인 정권 보위하기 위한 사람을 딱 찍는 순간 논란이 커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 검찰이 인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성윤 저 사람 안 되겠다. 수사해.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하고 똑같거든 상황이. 조국 전 장관 안 되겠다. 그럼 부인 털어보자. 기소해. 그거랑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 정부의 인사는 누가 하느냐.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는 과연 맞는지. 뭐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그 옳고 그름 직권남용에서 성립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요. 누구든지 인선하려고 그러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리면 또 이런 문제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엽서 있죠. 검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하고. 황운하 의원이 그런 케이스고.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무죄나 검찰 무죄 엑스파일 맞다고. 공기와 노회찬 의원 그냥 기소해가지고 유죄 때리고 자기 검찰 출신 엑스파일 나온 사람 한 명도 조사 안 하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지금 여지가 민주당이 없다? 얘기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영상과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지를 가지고 다 검증받고 난 다음에 청문회 들어가라는 건데 이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윤석열 총장 청문회들을 보면 그때 여당과 야당의 태도가 사뭇 다르잖아요. 지금의 야당이 그때 윤 총장을 엄청 공세를 했는데 청문회 초반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음성 하나가 나오면서 갑자기 윤 총장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예전에 했던 인터뷰 음성들이 나오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냐 논란으로 끌고 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청문회에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인사권이 중요하지만 네. 근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영상을 갑자기 청문회장에서 빵 하고 터뜨리게 됐을 경우 아무리 통합과 협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김부겸 내정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뭐 감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아예 끊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 맞춰서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 뭐 반박할 아니 근데 전 좋아요. 자, 근데 원래 말 잘한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좀 듣고 배웠으면 김태현 변호사 좋겠어요. 소리 하여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그렇죠? 말이네요. 네.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의를 안 하는 거여서 왜 이 사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정말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인사 검증에서 망신당할까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도덕적 검증은 더 엄격하게 하고 비공개로 해서 그냥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야당 비톡을 좀 세게 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넘겨서 그냥 거기서 1차로 낙마를 시키고 그 다음에 1차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 공개를 해가지고 뭐 2차 때 공개 정책 검증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방법으로 거죠. 오늘 말씀하신 저는 거죠? 김 변호사님 이게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전제 조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 황희 장관 후보자 우리 청문회 쭉 문체부 장관 보면서 현재. 네. 여당 의원들도 약간 혀를 차는 듯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민정수석실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거리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 갖고 끌어내리면서 망신 주게 한다 그러면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대해서 이원화가 가능할 텐데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이나 제 기능 하나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려버리고 마음대로 다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까지 하게 된다? 그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와대 민정이 제 역할과 제 기능만 돌아가게 되면 저는 그 다음 순서로 이 역할들은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묘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 맞아요. 지금 한 맞잖아요. 40초 정도 발언했거든요. 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깠죠. 황희 지금 현재 문체부 장관 옛날 거 다시 환기했죠. 그다음에 청문회가 얼마나 한심했는지까지 비판하고 40초 동안 문제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반박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네,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법대로 하는 시간이에요. 뭐 용어 상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비규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50부 100부라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법대로 해. 선배도 나오고 계시고요. 뭐라고요? 그 나물의 그 밥. 그만하라 부밥. 예.
50보 100보. 네. 어허. 그게 이제 그 난영난제랑 헷갈린 분이 그건 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려 했건데 안영장 생각이 큰일 안 났어요. 났어요. 그건 달라요. 난영난제. 명명백백 좋은 정정당당. 아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군 판사 출신이죠. 상당히 군 생활 좀 편하게. 죄송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제가 밖에서 스튜디오에서 들리는지 몰랐었어요. 잘 듣고 전권에 잘 오바를 들리고. 좀 했습니다. 예. 저는 소령 출신이고요. 네. 국군의 근간인 장교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좀 높으신 편하게 분이시네요. 결과적으로 좀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참 힘들었어요. 예. 마음은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게. 예. 저할 저도 말이 없는 4급 보충역 출신의 김주두 변호사. 이야. 4급 보충료. 자, 이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물어봐도 되나? 군대 얘기하는 날인가요? 네. 자, 오늘 김태현 변호사 대신 용병으로 하루 띄워주기로 했는데 뭐 저랑은 예. 잘 아는 분인데 저희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같이 뵀던 분인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김병민 의원 나와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저는 면제죠. 예. 근데 김병민 강원도 의원. 양구 저 멀리서 육군 병장으로 인정, 만나고 인정. 있었다는. 한 명이라도 있네. 제대로. 21사단, 15사단, 2사단 2사단. 용사.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은 인정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 진보를 나눌 때 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쓰이는 개념하고 되게 다르게 적용되는 게 꽤 많은데 네. 이를테면 사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병역 의무라든지 이런 국가를 의무를 위한 다루는 게 사실은 보수 이미지예요. 진짜 그렇죠. 보수 원래 이미지. 보수는 그래야죠. 원래 보수는 이래요. 양구에 가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했다는 오늘부터 저는 되게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피부도 하얗고 네. 뭐 이렇게 얼굴 주름도 별로 없어요. 느낌상 카투사 느낌 좀 났었거든요. 사실. 양구는 그래요? 약간 박지훈 변호사 저는 느낌인데. 11사단에 있었죠. 바로 옆에 홍천에 네, 11산에서 맞습니다. 법무참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병민. 반갑습니다. 자, 네. 김병인 위원님 속보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걸 소개하면서 어떤 얘기가 들어와 있죠? 황운하 의원 관련돼서. 네. 대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당선 무효 소송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된 거죠. 오늘 대법에 중요한 판결들이 있게 됐던 상황인데 황운하 의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9년도 당시 네.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빚었던 인사고 네. 이 당시에 경찰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해 만에에 대한 논란들이 컸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가 이러한 비위 혐의들이 연루돼 있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사표 수리가 안 되면 90일 전에는 공직을 그만둬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황운하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당선이 됐죠. 아하. 여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는데 일단 의원직 신분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는 상태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야 이거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야.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논란은 대법 판결을 이 충분히 사건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자, 들어보겠습니다. 1심입니다. 네. 대법원이 1심이고 대법원으로 끝나는 단심. 사건이거든요. 단심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다툴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적인 건 다툴 수가 없지만 예, 아까 저기 말씀하신 정리가- 것처럼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또 앞으로 이제 그 사건 울산 울산시장. 사건을 통해서 다른 형사 사건이 좀 될 가능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판결난 근거는 아까 앞에 잠깐 짧게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나 그만두겠다. 네. 사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렇죠. 그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후보도 가능하고 정당 가입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게 뭐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 해서 이것은 선거 당선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다른 거죠. 보통 뭐 돈을 돌렸다.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해서 벌금형하고는 1심, 2심 이랑 다른 게 네. 추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다투는 거여서 특수한 소송 유형이기 때문에 아하. 대법원 단심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도 뭐 어떻게 법적으로 작년 그런 총선인데 벌써 대법원까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대법원이 아니거든요.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한 있는. 번에 끝나는 그런 네. 판결이었고 아까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촉발돼서 다른 논의들이 더 뜨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아주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왜 이 뭐 간첩이다, 뭘 뭐 역적을 모의했다, 뭐 내란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진보당이라는 옛날 이 당이 해체가 됐었죠.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이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는 거 아니냐면서 소송을 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됐죠? 패소가 됐죠. 네, 이제야 근데 아까 이제 대법원 얘기했는데 와 이게 언제 얘기인데 너무 오래전 2014년. 얘기라 이제 기억도 대법원에서 안 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데 이제 대법원에서 황교안 결정이 법무부 났다. 장관 시절 때 했던 건데. 참.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사실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으로는 이게 62년 헌법 3공화국 헌법 때는 정당 해산하면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기 네. 때문에 없앤 경우에는 보통 이젠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의원들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이제 진보정당은 대부분 이제 비례 의원이 많으니까 네. 비례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같은 경우까지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는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오늘 판결이 또 하나 또 난 게 그 지방 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 의원이 소송을 해서 지방 의원직 유지 판결이 대법원 확정이 또 났단 또 말이에요. 결이 다르네요.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이상해요. 왜냐면 그 사람 또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국회랑 지방의회를 나눈 거예요. 법원에서. 게다가 이거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소부에서 그냥 두 개 다 판단했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요거 우리 저 판결문 좀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논리적으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봐서는 좀 예. 이상하네요. 근데 뭐 아마 판결문을 보면 이유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딱 들었을 때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결과다. 그쵸. 뭐 아예 그냥 싹 다 배제해도 되는데 아니면 아예 다 자르든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비례만 살리든가. 왜 이게 달랐을까요? 이 결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있지 그럴 않을까 수도 싶어요. 있어요. 아, 심리적으로. 2014년에 보면은 아마도 많이들 기억하시는 오신환 국회의원 네. 그 지난 네네네. 바른미래당 미래당의 출신. 원내대표를 했고 네. 이번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도 출마했던 연극 배우 출신의 잘생긴 정치인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너무 홍보해 주시는. 그러니까 경력을 짧게 흩어주시네. 네. 여기가 바로 이 2014년도 관악에 있었던 이상규 의원이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서 맞아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거기에 보궐선거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아.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신환 의원이 정치권에 발을 발을 들였던 들던 계기가 여기였고 오래전 일이다. 예. 그리고 나서 재선하고 떨어지고 지금 한참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벌써 하세월이 많이 지났던 일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실익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준호 변호사 말대로 바쁜 건 알겠으나 이런 문제들 빨리빨리 짚어주고 정리해 줘야 돼요. 대법원에서. 했었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늦게 좀 늦은 감이 있는 판결까지도 얘기. 논리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예, 저도 지금 들어서는 지금 실내 이 얘기는 듣고 나니까 좀 끄덕여지지만 그래도 대법원인데 네. 정확한 법리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신환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저한테 있어 저런 오신환 캐릭터셨군요. 이렇게 네. 저에게 있어서 오신환 의원은 사보임이라는 용어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사보임이 뭔지 몰랐어요.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잖아요. 패스트트랙 당시. 근데 그때 사보임 처음 보던 사보임 의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보이 호텔도 아니고. 사보임 호텔.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진행해 보죠. 오늘 지금 사실 그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입니다. 절차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준호 변호사님? 네,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 이제 낙하산이다, 낙점이다 이러니까 그래도 좀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는 이제 그게 있는 건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이 당연직입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그 다음에 그 대검 검찰국장. 법원 행정처 차장. 야, 다 외우고 있네 그거를. 이게 이제 4명은 일단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그 전직 검사장 중에 1명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임의로. 예. 네. 그리고 저기 학식과 덕망이 갖춘 변호사가 아닌 자.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렇게 법에 돼 아니라. 있습니다. 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있고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성비도 맞추고. 예, 그리고 이 9명 중에서 1명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박상기 전 장관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3인 중에 1명으로 돼서 이제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 되신 상황이고 오히려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이런 것도 없나 보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차라리 김병민 위원이 들어갔으면 이거 사실 군 병장으로 아직 학식과 덕망이 좀 덕망도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학식이야 뭐 학식은 맞는데. 네, 맞는 것 같은데 덕망이 알겠습니다. 좀 부족하신가. 자 그렇게 구성됐고. 네, 그래서 이제 9명이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관례적으로 3명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3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박범계 장관이 고르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 올립니다. 이제 그분이 되는 건데. 자, 이 추천위원회는 오늘 한다 그랬고 아까 제가 인터뷰를 이것저것 제가 참 1명 빼먹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 이분이 사람이 당연자. 그분이 네. 인터뷰를 오늘 했죠. 오늘 그분이 인터뷰를 오래 했죠. 저 이제 그 변호사협회 회장님 인터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박범계 장관 현직 그 법무부 장관 인터뷰한 걸 제가 살펴봤더니 이 위원회 자체는 오늘 당연히 서너 명을 뽑겠죠. 그렇죠. 오래 안 걸릴 거라고 또 미리 예고를 했으니까 오늘 나올 겁니다. 곧 있다가. 근데 오히려 박 장관 본인은
그렇게 급하게 할 거 없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하겠다라고 또 하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3명이 누가 올라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3명 중에 뭐 관례적으로 3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명을 추천하면 그 3명 중에 1명을 제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뽑아서. 근데 사실은 막 3명 중에 고민거리 별로 없게 좀 올라오면 굳이 시간 끌 자, 필요가 우리 없을 수도 있고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이름을 까놓고 합시다. 이성윤 네, 이성윤이죠. 저는 이 3명을 제가 이름이-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 추측컨대는 이성윤, 김호수, 양부남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다른 것들 중요하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끝까지 검찰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그 고민인 거죠. 키워드잖아요. 근데, 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성윤이 안 올라온다 가정했을 때 다른 3사람이 올라왔을 때 가끔 고민을 많이 하겠죠. 박범계 장관 근데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또 이성윤이 없다면야 네. 뭐 다른 누구야 뭐 이렇게 관심 확 식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신경을 왜냐하면 이성윤은 지금 기소가 되냐 마냐 이 상황에 그 부분도 걸려 있고 있고. 정무적으로도 그렇죠.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언론이 좀 많이 얘기할 거니까요. 어떻게 그리고 보십니까, 허를 김병민 찌르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더라도 논란이 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 네.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랑 정부가 세게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감사위원 추천은 사실 감사원장이 제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당시 청와대에서 세게 밀었던 인사가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김호수 전 김호수 차관입니다. 차관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나왔던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감사위원으로 친여 성향의 위원을 제청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 대쪽 감사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호수 전 차관이 당시 감사위원도 친여 성향으로 못 들어갔는데 이 3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 어허. 그럼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성영 야, 못지 이거 문제 않다. 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또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에서 이 감찰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던 인사들인데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빠지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혹시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찍는 건데 네. 우리 박범계 장관이 과거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생경하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생생하게요? 생경하게? 생경하게. 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지만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다. 당론이 정해지면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국무위원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 당심을 따라갖고 누구 한 명을 문재인 정권 보위하기 위한 사람을 딱 찍는 순간 논란이 커질 수 있죠. 위원님 그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이후에 한 발언 같은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신임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해를 같이 하는 네.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도 같은 느낌으로 그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겠네요. 코너명이 법대로 회 네. 아닙니까? 네. 그 법을 보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이 되죠. 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안 남았죠 사실은. 예, 딱 5월 7일까지니까 선거는 1년이 안 1년, 남았고 선거는 1년 안 남았고 임기는 1년 1년 거의 정도 남았는데 남았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유지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한 1년 정도 될 거고 그럼 나머지 1년 뒤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 바뀌고 쓰시는 나서도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아유, 우리가 지났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상정해 봤을 때 정권이 끝나고 나서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철학과 함께 맞춰서 움직이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야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합리와 상식에 맞춰서 총장 후보자가 좀 선출돼야 되는 근데 거죠. 국정 철학을 막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네. 공수처 등등, 검경수관 조정 등등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좀 합당할 만한 총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좀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정부의 목을 찌르면 정권의 목을 찌르면 그거는 훌륭한 뭐 중립을 지키는 검찰이고 안 찌르면 그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을 같이 합니다. 또 1년을 따로 하고요. 네네, 지금 정권이 말씀하신 바뀔 것처럼. 수 있는 측면인데 거기에 맞게 하겠죠. 하겠지요? 하겠지요? 해야 되겠죠. 근데 해야 예. 하겠지만 논란이 하겠지요? 되는 지점을 몇 가지들 짚어주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직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성윤의 했었어요. 코드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틀렸고 이성윤도 틀렸다. 이게 이제 제 의견이죠.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어쨌든 선례를 계속 이런 식으로 쌓이게 하면 안 된다. 중앙지검장이 바로 직행하는 뭐 대검차장이나 법무연수원장 같은 그 고검장급 한번 거쳤다가 총장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중앙지검장 출신이라고 해서 뭐 검찰총장 못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일 때 입맛에 정권의 코드에 입맛에 맞게 수사하다가 바로 검찰총장 직행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런 저도 지지. 100번 동의합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중앙지검을 할 때 중앙지검장을 할 때 일을 잘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 검찰이 인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성윤 저 사람 안 되겠다. 수사해.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하고 똑같거든 상황이. 조국 전 장관 안 되겠다. 그럼 부인 털어보자. 기소해. 그거랑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 정부의 인사는 누가 하느냐.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는 과연 맞는지. 뭐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그 옳고 그름 직권남용 성립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요. 누구든지 인선하려고 그러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리면 그런 또 이런 문제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역사 있죠. 검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하고 황운하 의원이 그런 케이스고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무죄나 검찰 무죄 엑스파일 맞다고. 공기와 노회찬 의원 그냥 기소해가지고 유죄 때리고 자기 검찰 출신 엑스파일 나온 사람 한 명도 조사 안 하고. 김병민 위원님 이런 네.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이 검찰에서 무리하게 뭔가 모종의 작업들을 해서 윤 총장이 임명됐는가?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찍은 인사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과정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윤 총장은 열심히 일을 했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조직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들에 대한 관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을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회방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보기에는 저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인사권 회방까지는 아니고 얘기를 윤석열 총장 조금만 더 인사는 참 이어갈게요. 잘못한 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어가면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했을 때 징계 사유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윤 총장 있었어요. 예, 네. 정치적 중립 부분 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고 나서도 야당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있는 많은 인사들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거를 때만이 지난번 징계를 했던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결과 일치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줬으면 오늘 한 좋겠습니다. 반은 걸러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의 그 정치적 반은 나가 중립 떨어질 것 같은데. 위반은 사실상 수사의 어떤 뭐 패턴이라든지 또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수사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삼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됐어요. 1등의 후보가. 그럼 결국은 아이고 상황이 변해서 내가 대권 후보 됩니다라는 말이 성립합니까? 검찰총장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다 해석을 해보면 내가 대권 후보에 되기 위해서 수사가 됐던 거거든요. 네. 검찰권을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하는 사람이 대권 후보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고 현 정부는 다치고 또 야당은 봐주니까 봐줬잖아요. 어쨌든 간에 봐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야당 쪽에서 지금 1순위 대권 후보 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광고 들어야 될 시간이죠? 네. 묘하게 빠져든다. 또박또박 참 잘한다. 우리 오늘 용병으로 참여하신 김병민 위원에 대한 청취자들이 평가입니다. 이 코너 제목 바꾸고 한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법대로 법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법준이 아니어도 돼요. 다 경청을 한 다음에 답변해야 되겠다. 중간에 끼어들지. 제가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박또박 논리적 정연하게 아주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자체 논리는 상당히 저는 사실 견고한. 맞다고 할 뻔했어요. 제가 딱 몇 번 그런 적이 토론회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토론회 갔다가 사람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말이 맞다고 대단합니다. 해가지고 PD가 멘붕 온 적이 있거든요. 알았어. 예. 우리 김병민 의원 양구에서 군생활했다고 하니까 7287 대원 네. 이사단 저도 이 양구 오. 96학번 군번입니다. 선배네요.
반갑습니다. 네. 국영군번. 맞네요. 여기 하나 더 읽어주시죠. 7005. 김병민 의원 다른 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저도 이사단 32연대. 제가 바로 이사단 32연대입니다. 양구 구합리. 와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판을 몇 번 해줬죠. 판사할 때요. 사고 치는 사람 맞나요? 여기? 판사할 때요. 네. 알았어. 자 그리고 이분이 동시에 이런 얘기 밑에 줄에는 박지훈 변호사는 내가 아는 TK 중에서 제일 상식 있고 공정한 사람입니다. TK가 한 4,500만 되는데 그중에 제가 그렇다고요? 이분은 지금 TK를 욕보이셨어요. TK 감사합니다. 중에서 네. 박지훈이 제일 상식 있고 어떤 공정하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미순 대원은 김병민님 쌍둥이들 잘 크죠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가 지금 여기까지. 몇 명이에요? 3명이고요. 예. 첫째 둘째가 딸 쌍둥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야, 젊은 나이에 정말 2020년대에 3명이면 1970년대 7남매 정도 되는 상당히 저는 이거는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보수였던 바람직한 모습. 좀 빨리 결혼해서 이거 아무래도 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을 다산을 해가지고 그치. 아주 안정적이면서 약간 진짜 미국 우파 같은 미국 그런 우파, 거예요. 미국 네. 우파. 미국 우파. 미국 유학파 이준석 씨는 뭐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 가짜 빨리 어느 모습인가, 사람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김병민 의원 혹시 그 미국 이름이 맥케인입니까? 그건 아니고 맥케인? 뭐. 맥케인 참 대단하죠. 알겠습니다. 자, 네. 광고 듣고 이제 시사 특공대. 광고 듣기 전에 네. 한동훈 이름도 원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랬죠. 자신 철회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 특공대원 중에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이 그 사람은 뭐 만약에 정권 바뀌면 그때 총장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라는 또 평을 남겨줬는데 이 정도는 다들 생각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위로 만약에 그쪽이 되면 네.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할까요? 제2의 윤석열이 반대편으로 등장하면 어떡하죠? 바람인가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편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 얘기도 또 한번 다뤄볼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입니다.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방식을 두고 지금 여당 야당 붙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미리 음향이나 영상이나 뭐 음성 같은 거 틀 때 애드립이죠. 이런 거 할 때 확인된 것만 좀 틀어달라. 그거 없이 튼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영상하고 이런 것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게 해달라. 이거 검열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청문회 검증 방식에서 지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딱 보고 떠오르는 게 법정이 떠오르긴 합니다. 이게 사실 판사한테 미리 제출해서 그렇죠. 이렇게 서로 상호 이게 합의가 된 것만 증거로 뭐 이렇게 내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개념 같은데 예전에 인사청문회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사실 한 경우도 있고요. 안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또 아주 좀 민감한 경우는 보면 이 미리 좀 얘기가 좀 됐던 경우도 있는데 이제 준비 안 된 것들 이제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제 민주당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뭐가 나올 줄 몰라서 대처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 좀 미리 좀 확인을 하자라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문회 잘 하려 그러면 좀 뭐 박진감 있게 역동감 있게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 좀 대립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지금 여지가 민주당이 없다? 얘기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영상과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지를 가지고 다 검증받고 난 다음에 청문회 들어가라는 건데 이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윤석열 총장 청문회들을 보면 그때 여당과 야당의 태도가 사뭇 다르잖아요. 지금의 야당이 그때 윤 총장을 엄청 공세를 했는데 청문회 초반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음성 하나가 나오면서 갑자기 윤 총장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예전에 했던 인터뷰 음성들이 나오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냐 논란으로 끌고 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청문회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인사권이 중요하지만 네. 근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물론 180석의 넉넉한 여당이 이제 그렇죠. 의석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이거 모르거든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쭉 지명하다가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빼잖아요. 네. 그때도 문창극 후보자 아마 영상이 KBS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네네. 이런 내용들이 영상을 갑자기 청문회장에서 빵 하고 터뜨리게 됐을 경우 아무리 통합과 협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김부겸 내정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뭐 감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아예 끊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 맞춰서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 뭐 반박할 아니 근데 아니 전 좋아요. 자, 근데 원래 말 잘한 이렇게 말 잘하니까.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좀 듣고 김태현 배웠으면 변호사 소리 좋겠네요. 하여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100번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주의여가지고 네. 조금 뭐 그거는 원론적인 입장은 그건 내용은 입법론적으로 문제잖아요. 다르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야당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진중권 교수랑 뭐 김경률 회계사랑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야당에서 제출한 거는 김부겸 총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요. 이게 굉장히 후진 작태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국민의힘이 따고 갈 거를 스스로 구태로 퇴행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뭐 물어볼 게 그럼 조국 관련해서 뭐 물어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총리 후보면 내가 이해를 하죠. 근데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좀 안이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좀 네, 옛날 방식 그대로 관성이 그게 좀 국민의힘이 아쉬워요. 뭐 사실 저는 김병민 의원 말 들으니까 참 맞는 말 하시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요거는 좀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 게 김부겸 후보자, 김부겸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검증을 했고 특히 몇 번 장관을 했잖아요. 예, 행정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 건 사실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년인가 2년도 안 됐죠. 그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생겼을 리는 없기 때문에 애도 이미 다 컸고. 저는 무난히 애들 뭐 상장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난히 통과할 것 같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또 이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 입장에서 또 혹시나 이게 또 논란이 되면 마지막 임기 1년 또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는 다 관료들입니다. 네네. 대부분 관료들이거든요. 네. 관료 출신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문회 과정에서 잡음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했던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무총리도 그런 의미에서 협치 또 행자부 장관 했던 게 컸다고 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아마 미리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이걸 막는 게 가능한가 좀 싶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지금 김병민 위원 말에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인물론으로 가서 네. 김부겸 후보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장관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뭐 이미 다선 의원으로 네. 더구나 험지에서 네. 그렇게 일가를 이룬 정치적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장관 초기의 인사검증이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초창기 장관에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여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인사였고 또 그때는 그러게요.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으면 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장관 청문회랑 국무총리 청문회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인사검증에서 저는 김부겸 총리 내정자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다만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부담감이냐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가 2번, 3번 낙마합니다. 그 당시에 불멸의 총리하면서 정원 총리가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무한궤도. 가려고 그러다가 오는데 무한궤도 진짜. 지금 문재인 정부 그게 안 되는 게 정세균 총리가 그냥 딱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분 그리고 큰 꿈이 대권주자로 있으니까. 가니까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가 할 때도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총리하다가 대권주자 갔다고 가버리고 후임자가 오지 않는데 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후임자가 내정이 돼서 시간을 끌다가 낙마래요. 그러면 불멸의 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권한대행 상태로 가게 됐을 경우 정권의 부담이 엄청나지는 거죠. 이런 위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고 두 번째 구태여 저도 이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불러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넣었을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면 네.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국무총리는 우리 법대로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장관 사태가 일었을 때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가 저는 그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부터 국무위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임 건의안까지 총리가 과연 이런 일들을 맡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협치를 하겠다는 총리면 야당과 국민이 한 50%가 넘게 다 싫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등에 대한 언급들을 가지고 정책적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네. 의도가 맞는지 틀린지가 좀 논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옳으냐.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 공방. 그걸 할 거면 그냥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고 최고회의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되지. 인사청문회에서 거기서 그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국민의힘이 할 것 같습니다.
또 부를 것 같다. 사실 김부겸 총리는 무난하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네. 지금 아까 그 김준호 변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뭐 저도 사실 뭐 대충 대략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청문회에서 검증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나 네. 도덕, 네. 뭐 윤리 이쪽은 네. 또 비공개로 해야겠다 하는 네. 게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몰라도 될 사항까지 다 하면서 이제 사생활이 낭만은 낭만대로 하고 네. 이제 망신은 망신대로 네, 나가고. 망신대로 인격권이랑 사생활 침해는 다 되고 가족들까지 되게 고통받거든요. 사실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관료 출신은 장관 뭐 자기 관리가 잘 됐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물고 안 뜯을 것 사실은 같아서. 네. 그 물고 안 뜯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 검증할 때 그 뭐 1급 관리관 이상이나 뭐 차관복급 이상으로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이게 검증 문제가 돼서 동의를 안 하는 차관급 인사들도 적지 않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관가의 뭐 잔잔한 그 뭐 비밀도 아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동의를 안 하는 거여서 왜 이 사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정말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인사 검증에서 망신당할까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도덕적 검증은 더 엄격하게 하고 비공개로 해서 그냥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야당 비톡을 좀 세게 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넘겨서 그냥 거기서 1차로 뭐 낙마를 시키고 그 다음에 1차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 공개를 해가지고 뭐 2차 때 공개 정책 검증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방법론을 거죠. 말씀하신 저는 거죠. 김 변호사님 이게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전제 조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 황희 장관 후보자 우리 청문회 쭉 문체부 장관 보면서 현재. 네. 여당 의원들도 약간 혀를 차는 듯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민정수석실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거리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 갖고 끌어내리면서 망신 주게 한다 그러면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대해서 이원화가 가능할 텐데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이나 제 기능 하나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려버리고 마음대로 다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까지 하게 된다? 그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와대 민정이 제 역할과 제 기능만 돌아가게 되면 저는 그 다음 순서로 이 역할들은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묘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 맞아요. 지금 훌륭하세요. 한 맞잖아요. 40초 정도 발언했거든요. 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깠죠. 황희 지금 현재 문체부 장관 옛날 거 다시 환기했죠. 그 당시 청문회가 얼마나 한심했는지까지 비판하고 40초 동안 문제는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반박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존재 네. 자체로 김태현 변호사를 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중으로 까고 있다. 아 근데 저는 김준호 마침 되게 이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론에 저도 동의하고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동의하고 저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묘하게 이 공사에 걸치는 그런 사안들도 있어요. 사실 네. 이를테면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위장 전입이라고 치면 이게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이 과정들도 있고 게다가 이게 도덕성하고도 연결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당신이 그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게 사생활인지 아니면 공직자로 해야 될 어떤 그 규범에 관한 건지 경계선에 걸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긴 할 딱딱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은 사실. 경우도 근데 있을 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관료분들께서 빨리 그냥 자진 납세로 박사학위 논문을 다 반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볼 때 열의 일곱은 열의 일곱은 네. 절차상의 어떤 비리 같은 네. 게 있을 거다. 될 수 있죠. 슬쩍 써놓고 이게 안 밝히고 네. 주 안 그러니까요. 달고 한 거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학계 관행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많이 네. 있을 거라 생각. 그래서 카피킬러 한번 돌려가지고 쫙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년 기간을 줘서 알아서 박사를 다 빼라 이런 기간을. 카피 킬러가 아니라 후보 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다음 또 인화성 상당한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발언 얘기 이게 오래된 발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문제를 진화를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안 될. 사실 그 아들 관련된 휴가 문제도 저는 그 문제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 이상한 발언들을 뒤에 하게 되면서 그 발언 자체가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공부하니까 문제가 커졌는데 외눈 발언이 아직도 철회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 일선에 좀 나서려는 모습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SNS에 글을 썼습니다.
김어준이 뉴스공장 관련된 정치권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언론들은 외눈으로 보도하고 있다. 문제. 네. 그리고 뉴스공장은 양눈으로 보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분법적인 구도를 엮어내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장애 비하 표현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촉발됐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장혜영 의원이 가족이 이제 장애가 있는 동생과 그렇죠. 가족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고 얼마 전에 국회 앞을 지나다 이상민 의원을 만났는데 이상민 의원도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네, 다선 맞습니다. 의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이상민 의원도 추미애 장관 왜 발언을 자꾸 저렇게 하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이걸 문제 삼는가 등을 얘기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심화된 바가 있는데 지난번에 왜 소설 쓰신에 발언하고 난 다음에 또 아하. 문제가 막 커졌잖아요.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씁쓸한 감정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딱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혐오 발언, 차별 발언이라고 제가 다시 좀 읽어 보니까 와, 쓸 수 있는 단어가 혐오일 수도 참을 수도 다 있지만 떼면 예컨대 뭐 노틀담의 곱추 이런 거 우리 기억나죠. 작품 이름이기도 하지만 외눈박이의 또 사람. 장애이기도 그래서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뭐 애꾸는 외눈박이 뭐 이런 거를 다 표현을 하려면 시각 장애인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순수 우리말들을 다 한자어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 그래요. 안진뱅이를 지체장애인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막손을 지체장애인,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말더듬이 이런 거를 청각장애인.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언어 문화라는 거를 몇천 년간 우리는 순수 우리말을 그냥 한자로 그냥 바꾸는 것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본질을 자꾸 외면하는 얘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뭐 외눈 그 얘기는 뭐 옛날 국회에 가서도 많이 장애인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뉴스 공장에 대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논의를 좀 진전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논의는 그냥 끝나버리고요. 편향성이 있다 이런 부분 그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아예 장애인 얘기가 나왔는 거거든요. 또 뭐 친척 자기 가족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걷지 못하는 추미애 장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 얘기하면 본인 장애원의 동생도 장애인인 것처럼 남편도 장애인인데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 쪽으로 좀 가야 되지.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혐오, 차별 이게 문제된다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좀 아주 받아들이기 근본적인 어렵습니다. 문제를 네. 지적해 좀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니, 같은 저는 욕 먹기도 쉬운데 왜냐하면 이 얘기를 뭐-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저도 뭐 잘못됐다면 저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지금 현재 단위에서 너무 그렇게 다 바꾸면 과연 언어적으로 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티컬 커렉니스 피시즘이 가지는 한계 네. 그게 정말 뭐 바꾸는 거냐 실제로 인식은 그대로인데 그 말만 더 막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근데 오만 욕이 그런 사회적 소수자나 혹은 동물로 비하하는 그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써온 것 같잖아요. 그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뭐 조센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 조센진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나요? 뭐 니그로라고 얘기하면 니그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맥락이 다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내가 쓴 표현은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항변할 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아까 두 분이서 지적했듯이 저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요 문제를 이렇게 굳이 해가지고 내가 옳고 내가 남이 틀렸다라는 걸로 너무 그 어떤 추다르크 이미지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공보 담당이 분명히 SNS 같이 검열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건데 추 장관님은 이 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그렇게 좀 덧붙이면 소능감 있는 대응이 아니다. 추 장관이. 추미애 장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지명대로 법무부 장관을 따지면 뭐. 지냈고 네네네. 대권 주자로까지 불리우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발언과 단어 선택에 대한 파급력이 전 국민적으로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등이 얘기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런 모욕감을 느꼈으면 그건 잘못이 맞다. 그럼 거기에 대한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상황처럼 흘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남성들이 별 문제 없이 행동했던 것들도 성인지 감수성이 더 진화됨에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방송 들어가는 애들 주의를 주잖아요. 특히 네. 선거 기간 전에 줬던 주의 중에 하나는 네. 깜깜이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우리가 선거 공표 금지 한 5일 전에는 여론조사가 네네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통 대다수의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깜깜이 선거 기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별적 발언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최소한도로 그 내용을 인지하고 받고 난 다음에 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표현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파급력과 효과성이 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유명한 정치인이고 그만큼 사회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 심상정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잘못했던 발언들이 있고 이 차별적 언어로 인해서 누군가의 고통이 됐다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네.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발언 잘못했을 때 그 권고했었거든요. 선천적인 뭐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뭐 네. 제 네, 의지가 기억납니다. 약하다 뭐 이러면서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장애인 비하 발언성으로 문제가 돼서 그 권고를 국가인권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기가 없었어. 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변모하고 수용하는 태도만 보여줘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잡듯이 뭐 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참 그렇게 아쉬운 못할까요? 게 알긴 합니다. 다 네. 두 분 말씀도 맞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차별적으로 듣기고 불쾌했다면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도 있어요, 있고요. 현실적으로. 네. 은유, 비유. 앞으로 정치인들은 다 있는 말만 써야 또 됩니다. 문학적 표현 뭐 이런 것도 쓰지 있죠. 쓰면 안 돼요. 곱초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되고 하여튼 딱 정해진 말만 그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네,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외눈 자체가 저는 외눈 이게 그렇게 또 좀 그 뭐 잘못된 발언일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을 아예 외면되는 게 사실은 뭐 장애 의원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데로 지금 진행된 것 같아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묻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 그 사실은. 부분은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가 이 외눈 발언 방송에서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좀 말씀하신 데 힌트가 있던 듣는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 최소한 사려 깊게 다시 들여다보고 사과하는 정도 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청취자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